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경매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경매에 대한 역사, 제가 20년 동안 경매했던 얘기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 요거 좀 얘기해보고, 경매에 대한 특성, 장점, 이런 역사 속에서 파생된 특성과 장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경매가 어떤 거다, 여러분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얘기해봅니다. 사실 제가 경매를 처음 접하게 된 거는 10살 때입니다. 10살 때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제 유년 시절이 대전이 고향이었고 저희 아버님은 과거 소개 영업법 시절에 복덕방을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의 중개인이죠. 그리고 아버님 상호가 법원 사거리 복덕방이었습니다. 대전 선화동에 법원 사거리가 있었고 법원 옆에 코너에서 조그만 복덕방을 하셨었거든요. 그 당시에 뭔지 모르지만 재밌는 현상을 많이 봤거든요. 일정 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법원 게시판 앞에 모여 있어요. 근데 게시물이 쭉 벽에 붙어 있는데 벽 겉면에는 유리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이게 법원 물권 명세서, 현황 조사서, 감정평가서예요. 경매하려는 사람들이 이걸 보려고 하면 닫혀 있으니까 일정 날짜에 딱 가면 수혜 아저씨가 사람들한테 슬그머니 뒷돈 받아요. 5,000원씩 받고 뭐 500원씩 받고 그래가지고 살짝 문을 열어주고 철사를 넣어갖고 요걸 한 장씩 열어줘요. 그럼 사람들이 그 밑에서 막 다닥다닥 붙어서 적던 게 기억납니다. 이렇게 물건 정보가 폐쇄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이제 이 법원 경매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봉투제가 아니었습니다. 호가 경매 시대예요. 그러면 2014경 1914번지 입찰하실 분 들어오세요. 이러면 4명이 서요. 그 뭐 1억, 1억 100, 1억 200 이렇게 올라가요. 부르면서 마치 우리 영화에서 봤던 그 미술관에서 유명한 작가 그림 같은 거 경매하는 장면, 뭐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끔 어떤 특정 물건에 대해서 사람이 나가려면 막 덩치가 이만한 아저씨들 몇 명이 나가려는 사람 툭툭 쳐가지고 내보내요. 돈 주고 돈 5만 원씩 주고 내보내요. 그러면 단독 입찰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과거 전두환 대통령까지가 경매 입찰 방식이 이런 식으로 호가제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호가제에서는 법원 직원들과 결탁된 특정한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팩스가 쫙 적어요. 그럼 그거 찢어서 어떻게 해요? 내용 보고 사람들 거기 통해서 입찰 받고 했어요. 그 사람들 아니면 입찰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원 깡패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독점 형태로 특별한 카르텔 형태로 해가지고 어떤 수익을 많이 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이 딱 대통령 되면서 그 당시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호가 경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의 기일입찰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봉투에다 써내면 당일날 아침에 누가 어떤 물건 썼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이권 개입으로 뭐 어떤 주목들이 담합을 하거나 비리가 생기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됐던 것이 법원 경매의 어떤 변화였는데 제가 처음에 경매를 배운 게 98년도인데 이때만 해도 경매학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경매도 다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기일 입찰자가 됐다 하더라도 뭐 경매계마다 같은 사건의 처리하는 지침이 달랐고 경매가 아니라 지역 법원마다 이런 처리가 다 달랐어요. 정말 혼돈됐습니다. 대전에서 경매 있었던 얘기를 천안지원 가서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업무적인 것도 많이 이제 해결가 됐죠. 이런 경매가 지금 현재 보면 어떤 특성과 장점이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몇 가지 봐야 돼요. 옛날과 다릅니다. 경매가 옛날에는 어떤 특정한 야합이 있고 법원에 누구 알고 뭐 이러면 어떤 정보가 독점돼서 돈 벌고 했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경매는 투명합니다. 과거에 호가 경매와 기일입찰제에서도 벌써 투명성을 느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매는 이제 대중화됐어요. 여러분 IMF 이후로 경매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들 중개사부터 시작해서 경매는 거의 다 알아요. 그러니까 경매는 대중화됐으니까 옛날처럼 인생의 선택이 아니라 부동산 재테크, 부동산 활동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매에 대해서 이제는 법규 체계도 안정됐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법규가 완전히 체계를 갖췄다. 이런 세 번째 특성이 있어요.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옛날에 어떤 왕이 모든 걸 통치한다. 그러면 왕이 아침 기분마다 누가 재연이 할 때 얘가 형벌의 양이 달라요.
그럼 이거는 어떤 체계가 안 돼요. 정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법규가 체계를 가졌고 누구나 체계를 가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죠. 즉 교육 체계를 통해서 정보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경매는 이제 완벽한 법률 체계나 업무적 지침이 딱 구성이 됐어요. 그게 체계화가 돼 있다는 얘기는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교육에 대한 얘기가 대중화됐다는 또 하나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싶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매에 대한 노하우 등이 나오고 있고 이런 법률을 배울 수 있다는 것들은 오픈형 시장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자유롭게 누군가 진입할 수 있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이런 첫 번째 투명성, 두 번째 대중화됐다. 어떤 세 번째 법제화 체계화가 됐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거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 오픈 시장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경매 시장의 특성이에요. 이런 경매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이거를 부동산 시장으로 좀 접근해서 좀 넓혀볼 때 재밌는 특성이 좀 더 파생이 되죠.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경매는 물건을 싸게 산다. 약간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장점이 아니에요. 왜? 대중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폐쇄 시장이 아니라 싸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장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매도인이나 특정 어떤 담합에 의한 농간이나 중개업자의 장난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투명하다고 했죠.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니까 막 집을 찾아요. 없어요. 물건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경매가 나왔다면 이 물건은 어떻게 해요? 매도인의 농간 부리고 가격 담합으로 올리고 중개업소가 물건 갖고 장난치고 이런 게 없이 여러분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경매의 장점이 됩니다. 또 하나가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경매가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매도인이 판다. 근데 얘는 내가 꼭 살려는 거 알면 매도인은 어떡합니까? 2억은 그렇고 2억 2천 합시다. 계약서 쓰는 자리에서 2억 2천은 그렇고 한 2억 5천 받읍시다. 막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지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경매는 내가 정한 금액에 낙찰 받으면 내가 예측 가능한 수익 모델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가 그렇게 샀을 때 다시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이득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충분히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예측 가능성이에요. 경매는 내가 써서 낙찰만 된다면 예측 가능한 시장에 내가 투자가 시작된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매에 대해서 세간격을 끼보거나 아니면 특정인만 한다. 나는 할 수 없다. 경매는 아니면 막 어렵지만 하면 떼돈을 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다 벗어버리고 경매에 대한 어떤 진정한 가치 또 경매에 대한 성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넓게 공부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에 대한 거 한번 조금 더 넓고 깊고 또 일상생활화되는 그런 모습의 패턴을 바꿔본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의 일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경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